18세기 말 독일의 저명한 박물학자 블루멘바흐는 인류를 크게 코카시안, 몽골리안, 말레이안, 에티오피안, 아메리칸 5개 인종으로 구분했습니다. 블루멘바흐는 여느 유럽 학자들처럼 백인 중심주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당시 기준으로는 상당히 진보주의자에 속했습니다. 그는 인종 간 차이점이 환경 적응에 의해 발생한 것일 뿐 그 차이는 매우 미약하고 점진적이기 때문에 인위적 인종분류는 명확한 한계점을 갖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백인의 우월성과 노예제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블루멘바흐의 의도와 달리 후대에 그는 배타적 인종학의 창설자처럼 여겨졌으며 19세기 후반 대두된 후생학은 나치의 끔찍한 대량 학살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인종이란 단어는 학자들 사이에서 묵시적 금기 용어가 되었으며 유네스코는 인종 대신 민족이란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유전 지표를 활용하여 고대 인구 이동을 연구했던 집단 유전학의 대부 카발리 스포르차는 유전적 차원에서 인종의 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또한 그는 전 세계에서 유럽인이 가장 다양한 유전자가 섞여 있는 혼혈 집단으로 게르만 순혈주의를 신봉했던 히틀러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화병으로 쓰러졌을 것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인종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열하고 모욕적인 인종차별은 현대에도 세계 곳곳에서 흔하게 발견되며 극단적 사회 갈등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특히 1994년 루안다 대학살은 불과 100일 동안 최소 80만 명 이상이 살해당한 끔찍한 대참사로 잘못된 인종주의의 무서움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문제의 발단은 벨기에가 르안다를 식민 통치할 때 투치족과 후투족의 외형 차이를 근거로 두 부족을 이간질하고 차별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독립 후에도 부족 간 내전은 끊이지 않았고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후투족 출신 대통령이 비행기 테러로 사망하자 분위기는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후투족 극단주의 수뇌부는 라디오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투치족을 경멸하며 이들을 모두 말살시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사실상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편견과 증오, 갈라치기 선동으로 끔찍한 인종학살이 반복된 것입니다. 정치적 올바름이 더욱 강조되는 현대에는 인종 간 외모를 함부로 언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술적 관점에서 유전적 차이를 연구하는 것 또한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한 해로 시카고 대학의 중국계 유전학자 브루스라는 2005년 사이언스에 논란을 불러일으킨 논문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뇌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중 하나인 마이크로세팔린 유전자 변이가 대략 4만 년 전 유라시아 대륙에서 처음 나타나 매우 강력한 속도로 자연 선택되었으며 이는 인류의 지적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논문의 문제는 마이크로세팔린 변이 유전자 비율이 낮은 중남부 아프리카인의 지능이 떨어지고 변이 유전자 비율이 높은 동아시아인의 지능이 가장 높을 수 있음을 은연중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전학자들은 브루스란에게 결과를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경고했고 연구는 흐지부지 마무리되었습니다. 구글이나 챗GPT에 인종 간 유전적 차이에 관련된 질문을 하면 인간은 각각의 개별적 차이가 존재할 뿐 인종을 구분짓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답변이 달립니다. 전 세계 개인 간의 유전적 차이는 겨우 0.1%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은 비슷하고 동등한 존재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인종 간 피부색, 체형과 키 차이, 머릿결, 눈동자와 같은 사소한 외모 특징들 하나하나가 실제 일상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동양인으로서 우리는 왜 아프리카인 서양인과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진화 과정을 거쳤는지, 그 기원과 역사가 매우 궁금하지만 이에 대한 해답을 명쾌하게 설명하는 대중적 자료나 강의를 찾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인종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이 정치 종교만큼 민감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수만 년 동안 진행된 복잡한 이주 경로와 유전자 교환 변화 과정을
단순 명료하게 설명하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전문가로 지식이 부족하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고 나름의 고민을 통해 동아시아인의 기혼과 진화 과정을 가급적 쉽고 자유롭게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밝히고 양해와 용서를 구합니다. 먼저 동아시아는 지리적으로 서쪽 파미르 고원, 남서쪽 히말라야 산맥, 북쪽 바이카로소와 흑룡강, 남쪽 남중국해와 동쪽 태평양을 경계로 몽골, 중국, 대만, 대한민국, 일본 5국가로 구성됩니다. 사하공화국과 연해주, 사할린, 캄차크 지역은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따로 분류됩니다. 과거 서양학자들은 통상 동아시아인을 몽골로이드로 분류했습니다. 모든 동아시아인이 북방계 몽골인처럼 생긴 것은 아니지만 서양인 관점에서 동양인을 연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강렬한 이미지가 몽골인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몽골인의 전형적 이미지는 아나상 윤기가 거의 없는 넓고 평평한 얼굴에 콧대는 낮고 광대뼈와 턱이 상대적으로 도드라져 보입니다. 피부는 밝은 황색에 모발은 흑갈색의 두꺼운 직모이며 채모가 적은 편입니다. 눈두덩이 지방층이 두텁고 혹꺼풀이 많으며 한국인의 경우 30% 정도가 쌍꺼풀을 갖습니다. 몽고주름으로 불리는 눈꺼풀 내 측면이 두드러져 내안각이 노출된 서양인보다 눈이 작게 느껴집니다. 고인류에서 현대인으로 진화할수록 초장두형에서 단두형으로 변하는 양상이 나타나며 단두화 현상이 가장 뚜렷한 인종이 바로 동아시아인입니다. 아프리카와 중동, 인도, 오세아니아인은 거의 대부분 장두형이고 의외로 유럽인들은 장두형과 단두형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두개골 형태는 육아 환경 및 문화에 따라 가변적이기 때문에 두장폭 지수로 인종을 구분짓는 것은 학계에서 폐기된 이론이지만 어느 정도 경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프리카처럼 태양빛이 뜨거운 지역에서는 장두형이 열 발산에 효율적이고 추운 지역에서는 단두형이 보온 효과가 높다는 의견이 있으나 추운 지역에서 거주했던 네안데르탈인과 하얼빈의 호모롱기 두개골의 경우 초장두형이기 때문에 설득력은 낮아 보입니다. 단두화는 환경 적응이 아닌 이마가 넓어지고 후두부 윤기가 감소하는 진화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동반된 해부학적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진화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굴드는 동양인의 모습이 마치 네오테니 현상처럼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오텐이란 성인이 되었음에도 어릴 적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경우를 뜻하며 늑대의 어릴 적 모습과 거의 생김새가 비슷한 개가 대표적 예입니다. 인간은 침팬지의 유아기 모습과 비슷한 네오테니 성향을 보여주며 고인류 유골드가 비교했을 때 현대인의 네오테니 성향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양인은 흉선이 오랫동안 남아있으며 몸통에 비해 팔다리가 상대적으로 작고 같은 나이대의 타인종보다 훨씬 동안으로 보이는 편입니다. 공격성이 감소된 귀여운 외형은 성적 선택에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분쟁을 줄이고 사회적 유대감과 협력을 이끌어내 공동체의 생존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느린 속도의 성장은 양육과 교육에 더 힘을 쏟게 만들어 뇌의 학습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장점을 갖습니다.